근데 CIA의 비밀 공작이랑 관련이 있어요? 예.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최초의 비밀 공작을 벌인 곳이 바로 과테말라입니다. 시작이었구나. 그런데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대체 왜 중앙아시아의 크지 않은 나라 과테말라에 신경을 곤두세운 걸까요? 글쎄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당시 시대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년 뒤인 1947년 미국의 해리 트루만 대통령은 세계를 상대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주요 내용을 직접 들어볼까요? President Truman drives to the Capitol. The peoples of a number of countries of the world have recently had totalitarian regimes forced upon them against their will. I believe that it must be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o support free peoples who are resisting attempted subjugation by armed minorities or by outside pressures. 좀 뭐 선포인데 거의? 협박 아니에요? 이 연설을 통해서 트루먼 대통령은 공산주의가 세계에 확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설은 전 세계를 또 다른 전쟁으로 몰아넣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데요. 바로 냉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냉전 진짜 많이 나온다 우리. 미국과 소련은 아시다시피 서로를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적으로 간주하면서 각자의 진영이 팽창되는 것을 극도로 견제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미국이 극도로 긴장하는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게 됩니다. 소련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유럽 지역에 여러 나라를 지원하면서 공산주의 진영을 점점 늘렸던 것인데요. 이때 미국의 공포심이 얼마나 컸던지 1950년에 작성된 냉전 정책에 관한 비밀 문서에는 미국이 소련에게 패배하면 미국뿐 아니라 인류 문명 자체가 종말을 맞이한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답니다. 당시 미국의 이런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그림 하나를 같이 볼까요? 불바다네. 무섭네요. 미국이 공산주의 세력의 지배하에 있다면서 소련 군인들이 미국인들을 죽이고 미국 국기가 불태워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아, 프로파간다. 공산주의를 거의 지옥으로 묘사를 한 거네요. 그렇죠. 이 시기 미국에서는 조금이라도 공산주의를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배척하고 없애버리려 하게 됩니다. 이런 공포심을 가리켜서 레드 컴플렉스 또는 적색 공포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럼 미국이 저 정도로 이제 공포에 질렸으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큰 액션을 취했겠네요. 예, 맞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고 즉각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중 하나로 1947년에 국가안보법을 근거로 중앙정보국, 즉 CIA를 창설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미국에는 그 CIA 외에도 주요 내각 부서, 국방부나 국무부, 법무부에 여러 정보 담당 기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CIA의 국장에게는 미국 내외에 있는 모든 정보 공동체의 수장으로서 그 모두를 지휘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었던 힘을 것이죠. 엄청 줬구나. 예. 엄청 높네요. 멋지게. 모든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해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었고요. 당연히 미국 정부 내에서 무척 위세가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CIA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좀 더 분명해지지 않나요? 공산주의를 타도하자 이런 네. 거겠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 적대 세력에 대해서 비밀 공작을 수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편을 또 많이 만들고 맞습니다. 뭐 중립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끌어들이고 그런 쪽을 하는 많이 작전을 의미하죠. 이 시기 CIA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는데요. 한 나라가 공산화되면 그 주변의 국가들도 도미노처럼 줄줄이 공산화될 수 있을지 모른다. 도미노 가설이 실현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었는데요. 라틴 아메리카를 두고 뒷마당. 관행상 백야드, 뒷마당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만약 라틴 아메리카에 미국의 반기를 드는 국가가 하나라도 세워지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지 모른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1947년 라틴 아메리카의 19개 국가와 한 가지 조약을 맺기로 하는데요. 흔히 리우 협약이라고 알려진 미주 상호 원조 협약입니다. 어떤 아메리카 국가가 내부 또는 외부의 공격을 받을 경우 아메리카 대륙 전체가 위협당한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 대륙을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그렇죠. 말이네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공산 진영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 CIA는 라틴 아메리카의 비밀 공작을 벌이게 됩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작전 지역이 과테말라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 과테말라는 16세기 초부터 약 300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요. 19세기 초에 독립한 이후에 굉장히 정치적 혼란에 휩싸였었는데 100년이 넘게 한 4명 정도의 독재자가 과테말라를 이제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1944년에 과테말라의 독재 정권에 맞서는 대중의 대규모 저항운동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뒤이어서 1950년 선거에서 하코보 아르벤스 구스만이라는 인물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65.4%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압도적인 지지율. 그래서 과테말라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로운 권력 계승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정권은 뭐 독재 정권도 아니고 쿠데타로 세워진 정권도 아닌데 왜 이 정권이 미국과 CIA를 자극한 건가요? 예, 그것은 아르벤스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난에 처한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의 부를 나누겠다, 분배하겠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벤스 대통령은 취임 후에 각종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이 바로 토지 개혁입니다. 과테말라의 인구가 1950년대 초 당시에 한 327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요. 그중에 약 2%가 전체 경작지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불평등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걸 정부가 수용해서 농민들에게 나눠주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그렇죠. 문제는 아르벤스 구스만 대통령이 수용하려는 땅 중에 미국의 거대 기업인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 과일 회사죠. 의 땅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1952년) 당시에 이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가 과테말라에서 소유하거나 임대하고 있던 토지는 약 18만 헥타르였고요. 과테말라 전체 경작지의 무려 7분의 1 이상이었어요. 와. 아니, 많이 한 빠졌네. 기업이 그것도 외국 기업이 남의 나라 땅을 그렇게 소유하고 있었다고요? 말도 안 된다. 과테말라에서도 그리고 뭐 남미 전체에서도 그렇고 프루트 컴퍼니에 대한 인식이 좀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바나나 농장에서 사람들이 거의 노예처럼 일을 하게 만들고 특히 1928년에 콜롬비아에서 바나나 학살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바나나 학살? 네, 그때는 농장에서 노동 조건을 조금 개선해달라는 그런 파업을 하고 있었는데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 요청으로 그 콜롬비아 정부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노동자들이 그냥 막 죽였어요. 한 1,000명 이상 네,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과테말라에서 뭐 비슷한 시기에 똑같이 정부를 군대를 보내면서 이렇게 사람들 다 죽이고 뭐 그런 슬픈 역사가 엄청나게 있죠. 강경하고 참혹한 진압을 한 것이죠. 아니 농장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총으로 진압하고 그런 경우는 난 처음 듣는 것 그러니까 같아. 한나라 기업이. 그러니까 무슨 뭐 자국민 학살까지 해가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는 지금 짐작하신 대로 상당한 이제 권한을 지닌 회사였는데요.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만평 하나를 보도록 할까요? 네. 문어? 아, 문어. 엘 뿔보. 당시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의 별명은 보신 대로 엘뿔뽀, 문어였는데요. 다 했구나. 바나나 사업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번 돈을 과테말라의 철도, 항만, 유통, 인프라스트럭처, 전기 사업이라든가 여기저기에 이제 투자했던 것이죠. 프루트 컴퍼니가 왜 바나나 회사가 아니네. 그거는 과테말라 시민들 위해서 한 건 아니고 바나나 수출할 수 있게 그거 다 절도 유통하기 위해서? 만들고 네. 저 한나라를 전체를 꽉 잡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쥐락펴락하고 있었던 건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과테말라를 두고 바나나 리퍼블릭, 바나나 공화국이라고까지 부르기도 했죠. 아니 근데 이렇게 이 정도로 발이 넓은 프루트 컴퍼니면은 토지 개혁을 위해서 얻기 되게 힘들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르벤스 구스만 대통령은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값을 치르고 땅을 사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요구를 회사 측에서는 거절하죠. 예, 맞습니다. 노른자 땅을 왜 팔겠어요? 맞습니다. 손이니까. 예. 그리고 보상 금액이 너무 적다는 이유였습니다. 뭐 아르벤스 대통령과 또 프루트 컴퍼니 간의 이런 줄다리기를 미국 정부도 굉장히 심상치 않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아르벤스 대통령의 토지 개혁 정책이 소련의 영향을 받은 매우 위협적인 정책이라고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벤스 구스만 대통령은 미국 정부로부터 공산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에 가까운 인물로 낙인 찍히게 됐는데요. 그리고 1953년 미국은 아르벤스 정부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한 것이죠. 과테말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CIA 중심의 비밀 공작의 핵심 인물은 미국인 고위 관리 3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 국장, 대통령. 장관. 예,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CIA 국장인 앨런 덜레스 그리고 국무부 장관인 존 포스터 덜레스입니다. 탑3네요, 탑3. 미국 예, 정권 맞습니다. 그냥 탑3네. 이름이 똑같은 건가? 예, 좋은 추측인데요. 국무부 장관인 존 포스터 덜레스는 이 앨런 덜레스의 형이었습니다. 아, 친형제? 형제구나. 네, 친형제. 형제가 나란히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 외교와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손발을 맞췄던 것이죠. 털레스 형제들이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 그 높은 자리를 맡고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에서 과테말라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들한테도 뭐 손해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개입하기 위해서. 사익 챙기려고. 네. 아, 이거 못된 놈이네. 몰랐어요. 교수님 그러면 덜레스 형제를 주축으로 한 CIA의 비밀 공작은 뭐 어떤 건가요? 물론 당시에는 철저한 기밀이었는데요. 나중에 기밀 문서가 공개되면서 작전의 전모가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비밀에 쌓여있던 CIA의 기밀 문서를 같이 볼까요? 작전 명칭이 있었는데요. PB Success. 와, 이게 그 CIA 문서인가요? 예, 저 위에 도장을 찍은 듯한 부분에 보면 CIA Historical 이렇게 돼 있고요. 비밀 문서. 그리고 기밀이었던 문서가 해제됐을 경우 특징적인 단어가 찍혀 있는데요. Sanitized 같은 단어입니다.
소곡됐다. 예, 소독된 채 공개됐다는 얘기죠. 아마 공개할 때 민감한 정보를 다 지웠다. 지웠네 보니까. 자, 보시면은 중간에 흔히 화이트 칠돼 있는 수정 테이프. 예, 중요한 이름이라든가 밝혀지면 개인정보 때문에 문제가 제기될 만한 상황들을 이제 없앴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크리스 씨가 한번 이 문서의 내용을 읽어주실래요? The plan of operations called for attempts to subvert and or defect army and political leaders, broad-scale psychological warfare, and paramilitary actions. During the period August through December 1953, a CIA staff was assembled and operational plans were prepared. 와, 근데 이런 민감한 정보들을 오픈해도 되는 건가? 예. 저는 이런 내용을 사실 음모론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나라하게 팩트로 드러난 거네요. 예. 이렇게 아르벤스 정부의 전복 작전을 세운 CIA가 제일 먼저 한 일, 그게 뭘까요? 아르벤스 대통령에 맞서서 쿠데타, 어떤 반란을 일으킬 만한 인물을 물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적임자를 찾아냈는데요. 바로 과테말라의 전직 군인인 카를로스 카스티오 아르마스 대령입니다. 야, 총을 차고 있는 거구나. 잠깐만, 저게 거의 뭐 깽인데요? 와. 예, 카스티오 아르마스는 아르벤스 정부에 대해 반감이 굉장히 강한 인물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미국과 굉장히 친했던 인물로 알고 있고요. 그 온두라스 머무를 때부터 미국 대사관 있었는데 자기 좀 지원해달라고 미국 관계자들한테 요청하기도 하고 미국 CIA는 만만해 보여서랄까 미국이 원하는 그 뜻대로 잘 통제할 수 이분이 있는? 잘 따라줄 것 같아서 구워 삶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저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CIA는 뭐 어떤 계략을 세운 거예요? CIA는 과테말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바로 온두라스에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한 작전 기지를 설치합니다. 그곳에서 CIA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A. 준 군사작전. 89톤의 장비가 준비되었다. 작전 지원은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의 국경 안에서 이루어졌다. 돌격대와 전문 요원 260명이 배치되었다. B. 항공작전. 전장에 있는 군대에 대한 공중 보급이 약 80회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항공기로 수행되었다. 와, 스케일이 엄청 큰데요? 예. 전쟁인데 이거? 작전까지. 아르마스는 CIA의 도움으로 반군을 무장시킬 수 있었고 또 훈련해서 쿠데타를 성공시킬 작전을 짜게 됩니다. 하지만 반군이 약 500여 명 정도 됐는데요. 그 쿠데타를 성공시키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아르벤스의 정부군은 반군보다 10배가 많은 5천 명, 최소한 5천 명이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CIA는 쿠데타를 성공하기 위해 이것을 이용한 또 하나의 작전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민심을 좀 안 좋게 만드나? 반송? 예, 방송.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미국 국무부에서 공개한 기밀 해제 문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5월 둘째 주부터 몇 주 동안 우리는 과테말라인들에게 불신을 자극하고 군대가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 A. 라디오. B. 해방의 소리. C. 루머다. 특히 루머는 라디오를 통해 시작되어 입소문을 통해 퍼져나가도록 해야 한다. 작전했구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걸 근데 함부로 그렇게 방송을 할 수가 있나? 이제 해방의 소리, 라 보스 데 리베라시온이라고 일종의 방송국을 만들어서 이제 진행하는 프로젝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 라디오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전파됐는지 직접 내용을 들어볼까요? 네, 진짜 너무 궁금하다. 무슨 내용인지. Luchamos por la razón, por la justicia, por el derecho, por la democracia. Nuestra lucha se orienta hacia estos fines, contra la infiltración comunista en Guatemala como fuerza política en acción. Arbenz, por medio de su silencio, 음모에 se ha 봉사하고 있다? identificado como miembro o como instrumento
de la conspiración comunista que tiene a nuestro país en sus garras. Se ha identificado como miembro o como instrumento de la conspiración comunista que tiene a nuestro país en sus garras. Vamos a leer, repitiendo para ustedes, el mensaje enviado por oficiales de alta graduación. 진짜 말 그대로 악성 루머네요. 뭐 그 예? 대통령을 빨치산으로 몰아가고 있고. 빨치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과테말라에 있나요? 그거는 산은 아니고요. 파르티잔이라고 하는 뭐 영어에서도 파티잔이라고 있는데 아, 거기서 예, 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보면은 오해할 수 있겠네. 어디에 있는 산인가. 그럴 수 있겠네. 빨치산으로 몰아간다 그러면 빨치산 봉우리로 가야 되나? 몰아서 봉우리로 정상을 향해서. 정상으로. 기막힌 추론입니다만 자, 이 라디오의 중요 내용은 CIA가 지원하는 아르마스의 반군을 민주주의와 정의의 편이라고 소개하거나 또 포장하고 있죠. 또 아르벤스 대통령을 공산주의자, 또 공산주의자를 에게 매우 우호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가는 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 그 해방의 소리라는 라디오에서 아르벤스 대통령을 두고 또 어떤 루머를 퍼뜨렸어요? 그 아르벤스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렇게 비싼 모피를 사고 뭐 캐딜락 타고 다니고 그 소련에 도망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소문까지 냈었는데 전부가 그 CIA 만들었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다였어요. 전부 다. 근데 이렇게 선동을 해서 시민들이 그러면 선동 당한 거예요?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뭐 믿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방송이 시작되고 약 석 주 정도 지났을 때 과테말라인들을 크게 흔들어 놓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1954년 5월 24일 CIA는 라디오 방송에서 프라이팬과 냄비를 이용해서 특별한 작전을 벌이는데요. 이 작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프라이팬과 냄비를 막 두들겨서 소리를 내가지고 지금 방송국이 침공당했다, 공격당했다, 전쟁이 일어났다. 혜성 씨 정답입니다. 100%입니다. 자, 그럼 당시 실제 방송을 들어볼까요? 와 이거 진짜 궁금하다. 무슨 소리가 날지. Que ya no llora su desgracia porque la fuente de las lágrimas ha sido agotada. La similitud de nuestros momentos y aquel histórico 15 de septiembre. Entonces Guatemala se desprendió de su metrópoli. Ahora está a punto de caer. 어머. 어머. 저게 후라이팬 소리였다고요? 네. CIA 치고는 좀 그래요. 너무 유치한데요? 자, CIA는 방송국이 과테말라 정부군에게 습격당한 것처럼 거짓 방송을 만든 셈인데요. 아니 그 방송국에 그걸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CIA가 냄비랑 냄비랑 프라이팬 프라이팬으로 탕탕탕 쳐가지고 직접 총이 총을 쏘기는 탕탕탕 쐈다고. 어렵고. 아, 실망이네요. 음향 효과죠. 야, 내가 알던 CIA가 아니다. 바로 비명을 지르면서 연기를 한 것인데요. 모두 철저히 각본에 따른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연기를 한 거구나. 이렇게 비명 소리와 함께 끝난 이날의 방송은 과테말라인들에게 엄청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틀 뒤에 방송은 재개됐는데요. 그때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르벤스 우스만이 우리를 공격했지만 조국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릴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어머. 공격을 무산시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전개하는데요. 사기꾼이네. 이런 심리 작전의 결과 과테말라에서는 이 라디오 방송 내용을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CIA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과테말라의 대주교에게 접근해서 대주교가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타락한 대통령을 반대한다라는 메시지를 작성하도록 한 것입니다. 과테말라인 중에는 가톨릭 신자가 많았기 때문에 과테말라 대주교의 편지는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54년 6월 18일) CIA의 지원을 받은 아르마스의 군대가 국경을 넘어서 동시다발적으로 과테말라를 침공했습니다. 드디어 쿠데타가 발생한 것인데요.
밀려오는 아르마스의 군대에 맞서기에는 심리전에 크게 사람들이 이제 흔들리고 있었고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알게 모르게 깎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버티다 못한 아르벤스 구스만 대통령은 1954년 6월 27일에 대통령직에서 사임할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Han tomado de pretexto al comunismo. La verdad es muy otra. Los gobernantes norteamericanos es una patraña. He tomado una dolorosa y cruel determinación. 그 뒤에 대통령은 멕시코로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쿠데타가 성공을 한 거잖아요? 예. 그 이후에 과테말라는 그럼 어떻게 됐는지? 카스티오 아르마스는 대통령으로 추대됐습니다. 야. 그리고 카스티오 아르마스는 자신의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대파들을 제거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반공국방위원회라는 걸 세워가지고 인구의 거의 10분의 1 가까이 거의 30만 명 이상을 공산주의자로 이제 규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아르벤스 구스만이 추진하던 모든 개혁 정책을 전면적으로 이제 중단했습니다. 결수. 그렇죠. 과테말라에서 펼쳐진 이런 상황을 풍자한 당시의 그림 하나를 볼까요? 자, 제목은 영광스러운 승리라고 돼 있는데요. 디에고 리베라 작품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가운데에 있는 이 두 사람은 서로 감사 인사를 나누는 것 같죠. 네. 그분 아르마스인가 그 사람 맞아요. 아니에요? 예. 네. 자, 모자를 쓴 사람, 이 사람이 과테말라 작전을 후원한 국무부 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였고요. 자, 그의 왼쪽에서 귓속말을 하는 듯한 인물, 그의 동생이자 CIA 국장이었다. 작전의 사실상 설계자였다고 볼 수 있죠. 저 뒤에 대주교도 있고. 예, 이러한 사건들을 후원했거나 지휘한 사람들은 자축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저 하얀 건 뭐지? 뭐지요? 빈 부분이? 예.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이게 문제였나요? 네. 그림 속에서 미국의 국무부 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가 왼손을 올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 길다란 저게 뭐지? 왼손을 올리고 있는 것. 정답. 뭔지 알겠어요? 규현 씨, 무서운 건가요? 뭐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 전 대통령이 누구였죠? 예, 아르벤스 구스만? 아르벤스 구스만을 하지 마. 아니야. 아니죠? 오답입니다. 그럴듯한데. 부두교도 아니고 야. 근데 무서운 거는 맞나요? 예, 맞다고 봅니다. 정답. 혜성 씨, 정답. 이렇게 사람의 혜성 씨. 해골들을 이렇게. 너무 잔인하네요. 오답입니다. 살 있는. 자, 뭐 이제 무서운 거긴 정답. 한데, 예, 폭탄이나 뭐 그런. 폭탄이요? 아나이스 씨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이 정도 크기의 폭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형 폭탄, 이 정답입니다. 존 포스터 덜레스가 손을 올리고 있는 건 바로 대형 폭탄입니다. 얼굴도 있네요. 누구 얼굴이에요? 꿀이 누구죠? 혹시 누굴까요? 이게? 그 전 대통령인가? 네, 생겼어요. 아이젠하워. 예, 좋습니다. 예, 퀴즈는 아니었는데요. 바로 보시네요. 바로 이 모든 작전의 최종 결정권자가 바로 아이젠하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미국의 대통령 승인 아래에서 무력으로 쿠데타를 성공시켰다. 그 결과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는 자신의 땅과 자산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CIA의 지원을 받은 아르마스는 뭐 얼마나 오랫동안 정권을 유지했나요? 그의 임기는 단 3년에 그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가 1957년 경호원에 의해 암살당하고 마는데요. 그런데 아르마스가 죽은 이후에도 과테말라의 여러 정권들이 들어서긴 하지만 대체로 군부 정권이 들어섰고요. 또 군부 정권이 들어선 데에 대해 항의하는 사람들이 거세게 저항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1960년부터 과테말라의 내전이 펼쳐지고
또 1980년대 들어서는 훨씬 더 참혹한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6년간의 내전 기간 동안 최소 20만 명이 살해되거나 실종되거나 그리고 약 150만 명 이상이 삶의 터전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말까지 니카라과에서는 소모사 가문이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이 연달아 집권을 하면서 무려 43년간이나 가족 독재를 펼친 건데요. 그런데 이 다니엘 오르테가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그 가족 독재에 반대하는 대중혁명을 주도했고요. 그 세력을 가리켜 산디니스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 산디니스타는 1979년 7월에 소모사 가문을 몰아내는 데 성공을 했고 소모사 시절과는 다른 사회경제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자, 바로 이 순간 레이건은 산디니스타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비밀 전쟁 계획을 승인하는데요. 로널드 레이건 서명 있어요. 아유, 바로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과연 어떤 비밀 공작을 니카라과에서는 펼쳤을까요? 정규 산디니스타 군을 공격하여 방어 태세로 몰아넣는다. 산디니스타의 주요 무기를 파괴하기 위해 헬리콥터, 항공기, 탱크, 장갑형차, 수송차, 포병 및 수송에 집중한다. 이거 진짜 공식 승인이네. 예. 자, CIA는 그렇게 산디니스타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접촉해서 자금과 물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세력은 콘트라라는 반군 단체로 재탄생하게 되는데요. 레이건으로서는 콘트라를 지원해서 산디니스타, 다니엘 오르테가 정부를 무너뜨린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던 거죠. 우와. 그래서 콘트라는 온드라스, 가까운 나라인데요. 작전 기지를 두었고요. CIA의 지시에 따라서 산디니스타 정부를 혼란에 빠뜨리는 여러 테러 행위들을 벌였는데요. 레이건의 이런 은밀한 행보가 언론에 의해서 폭로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미국 의회가 깜짝 놀랐고요. 레이건의 이런 개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하원에서는 1982년 12월에 콘트라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그 당시 하원 표결이 무려 411대 0. 와. 411대 0. 와.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표처였죠. 이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강력한 신호를 미국 하원이 이제 제기한 겁니다. 하지 말아야죠, 그거. 과연 레이건이 멈췄을까요? 멈춰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안 멈췄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레이건은 의회를 피해서 의회 몰래 콘트라를 지원할 수단을 강구하기 시작했는데요. 모두가 반대하는데. 결국 드러나기로는 한 달 뒤인 1983년 1월 니카라과 동부 해안 쪽에 5개 항구에 폭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 폭발은 누구 때문이다? CIA의 비밀 요원이 설치한 폭탄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아까 안경 쓴 인물 니카라과의 오르테가 대통령은 어떻게 해요? 레이건이 니카라과에서 추악한 전쟁, 아주 더러운 전쟁을 펼치고 있다고 화를 내면서 미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까지 합니다. 또 국제사법재판소는 이것이 엄연한 국제법 위반이다, 일종의 전쟁 행위다라고 판결하면서 니카라과에 손을 들어주게 되죠. 결국 레이건의 니카라과 지원 정책, 콘트라 지원 정책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다 나라 안팎으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압박을 주면
레이건 대통령도 이제는 그 콘트라를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활동을? 그만해야죠. 하지만 레이건은 비밀 공작이라는 게 제동을 뭐 걸리자 그럼 뭐 비밀 공작을 계속하기는 좀 어렵다.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와우. 합법적으로 지원? 그러려면 뭔가 명분을 만들어야겠지. 맞습니다. 레이건이 직접 TV와 라디오에 나가서 콘트라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를 호소하게 됩니다. We have an obligation to be of help where we can to freedom fighters and lovers of freedom and democracy from Afghanistan to Nicaragua. They are the moral equal of our founding fathers and the brave men and women of the French resistance. We cannot turn away from them. 뭐라고요? 건국의 아버지들과 같다고요? 말하자면 이제 좋게 선전하고 포장하는 셈인데요. 이 캠페인 이후에 레이건 대통령은 콘트라를 비교적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워낙 국방부에서 모아놓은 기금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1억 달러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승인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하게 됩니다. 1억 달러. 예. I don't believe there's a majority in the Congress or the country 1986년 that 6월에 counsels passivity. 결국 이 레이건의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레이건 대통령에게 이제 드디어 공식적으로 콘트라를 지원하는 길이 열린 셈이죠. 대놓고 하네. 그런데 충격적인 보도가 터져나오면서 대단한 반전을 이루게 되는데요. 더 있어요? 예, 바로 소식의 진원지는 멀리 레바논에 있는 한 신문사였습니다. 레바논에 아쉬시라라고 하는 신문사가 있었는데요. 그 신문이 1986년 11월 초에 이런 보도를 하게 됩니다. 미국이 이란에 몰래 무기판 돈으로 니카라과에서 반군 단체를 지원했다라고 이란? 폭로하게 된 것입니다. 레바논이 나오고 이란이 나오고 또 니카라과가 나오고 많이 꼬이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레바논의 이슬람 과격 단체라고 할 수 있는 헤즈볼라가 있었는데요. 헤즈볼라가 30명을 인질로 잡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레이건 행정부는 비밀리에 헤즈볼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란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질 석방을 위해서 이란에게는 그럼 나름대로의 제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무기를 판매할 테니까 인질을 석방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란은 당시에 이라크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그 무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레이건 행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미국이 직접 테러 국가로 규정한 이란에 무기를 지원하게 된 셈이었거든요. 와, 이중적인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맞습니다. The United States gives terrorists no rewards and no guarantees. We make no concessions. We make no deals.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의회가 나서서 1987년 5월 초부터 석 달간 이란 콘트라 청문회가 TV로 생중계되기까지 합니다. Every time an American hostage was released, last September, this July, and again just this very month, there had been a major shipment of arms just before that. Are we all to believe that was just a coincidence? How can you justify this duplicity? Could you explain what the Israeli role was here? 레이건 대통령은 이 폭로를 그러면 그냥 순순히 인정을 했나요? 은폐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는데 특별 검사가 또 끈질기게 조사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희한한 무기 거래의 규모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A few months ago, I told the American people I did not trade arms for hostages. My heart and my best intentions still tell me that's true, but the facts and the evidence tell me it is not. As angry as I may be about activities undertaken without my knowledge, I am still accountable
for those activities. 그간 인기도 있었고 비교적 정직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레이건은 이 사건을 통해서 조롱의 대상이 됐는데요. 풍자하는 만평 하나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말이 달라지는 이제 레이건을 비꼬고 있는 셈인데요. 레이건은 해가 뜨기 전에 그런 일이 없었다며 말하고 있는데요. 해가 뜨자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 근데 저희가 테이크 1에서 테이크 12번까지 갔는데? 그러네요. 말을 12번 바꿨나 봐요. 너무 무책임하죠.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그래서 혹시 탄핵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정적인 증거가 밝혀지지 않으면서 레이건은 위기를 살짝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탄핵이 안 됐구나. 레이건은 더 이상 콘트라를 지원하기는 좀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이제 콘트라 말고 니카라과 안에는 산디니스타 정권을 반대하는 일종의 정당과 시민 단체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들을 돕게 되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원조 기금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기금을 통해서 니카라과를 도왔던 게 약 450만 달러였다고 추정하고 있고요. 이 작전은 1990년 2월에 니카라과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때 산디니스타의 반대편인 보수 야당 후보 비올레타 차모로라는 후보가 당선되면서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해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이 공식적으로 종료된다고 알려져 있죠. 이제 끝났겠네요, 그러면. 예, CIA가 지난 몇십 년간 벌였던 비밀 공작의 규모도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소련이 망하고 나서야 이런 비극이 끝난 거네요. 하지만 니카라과는 근데 그런 여러 우여곡절 끝에 사실 중아메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고요. 가슴 아픈 부분이 많은 나라입니다. 냉전은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것들을 이제 바꿔놨는데요. 이 시기에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풍자하는 만평 하나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에 민주주의라는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는 장면인데요. 냉전 시기 미국의 지도자들은 CIA 활동의 목표가 라틴 아메리카의 독재자로부터 민주주의 체제와 질서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명분으로 삼아서 라틴 아메리카에 악영향을 미쳤던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